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제조 공정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자동차 제조 공정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1장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계 요소, 그래서 기계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3장에서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재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먼저 재료에 대해서 보시면, 자, 교재 우리 책에 보시면 자, 우리 책에 22페이지부터 우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금속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자동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사용되는 부품은 대략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그 3만 개 정도의 부품 중에서 우리가 Fe라고 하죠. 원소기호는 Fe인데 철로 이렇게 철 계열로 되어 있는 소재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철 부품을 우리가 무게로 이렇게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중량, 그러니까 무게가 1.2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승용차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 한 1.2톤인 경우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그 중에서 약 840kg 정도가 그러니까 1200kg의 차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약 840kg 정도가 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철이 우리가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철이라고 하는 재료는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 전반, 산업 전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인류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지나고 나서 청동기 시대를 지나고 지금 이제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철은 충격에 강하고 가공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표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주요 금속의 종류와 성질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금을 보시면 금은 원소 기호를 AU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밀도는 19.3. 자, 밀도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비중이라고 들어보셨죠? 물의 무게보다 몇 배 무겁냐, 이런 개념의 비중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밀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밀도를 그램 퍼 센티미터의 3승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이만한 크기의 금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밀도입니다. 그래서 밀도를 보시면 금을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잘라 가지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19.3g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9.3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상상하기 힘들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을 1cm, 1cm, 1cm에 이러한 상자에 이렇게 가득 넣어서 무게를 달아보면 1g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물보다 19.3배가 더 무겁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물의 무게분의 어떠한 물체의 무게를 우리가 비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3이다 그러면 물보다 3배 무겁다. 비중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처럼 비중이 19.3이다. 그러면 물보다 19배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무겁다. 이런 얘기는 무게가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밀도분의 다른 물체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의 비중은 19.3이 되는 거고, 용융점은 1063도 정도에서 녹는다는 얘기죠. 자, 특징을 보시면 내식성이 좋고 금속 중에 최대의 전연성을 가지고 있다. 전성은 우리가 잘 펴지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하고,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연성이라는 것은 잘 펴지면서 잘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펴지고 잘 늘어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은 우리가 무겁지만 우리가 스포츠나 이런 데에서 금메달 딴 그 선수들이 이렇게 제스처를 할 때 그 금메달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깨무는 이런 그 제스처를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제스처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금속은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물면 이빨 자국이 푹 들어가는 그런 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이 나와 있는데, 납은 우리가 원소기호는 Pb입니다. 자, 납도 우리가 11.3, 비중이 11.3, 그러니까 밀도가 11.3g per cm의 3승입니다. 그래서 물보다 11배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납도 무거운 금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은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있는 여기 비중 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밀도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습니다. 티타늄의 밀도가 4.5인데 이 티타늄보다 가벼운 금속을 우리가 경금속, 그러니까 티타늄을 포함해서 티타늄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티타늄부터 이 티타늄보다 더 가벼운 금속을 우리가 경금속, 그리고 티타늄보다 무거운 금속을 우리가 중금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납은 중금속에 해당되는 거죠. 티타늄보다 무거우니까 이 중금속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금속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금속 중에 가장 무거운 금속이 뭐냐 그러면 원소기호가 IR인데 이리듐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비중이 22가 넘어가는 금속인데 그 금속이 가장 무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시면 금, 이런 금속이 상당히 무거운 19.3이니까 납보다도 훨씬 무거운 이러한 금속에 해당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은이라고 하는 금속이 13.6 정도로 금보다는 가볍지만 납보다 더 무거운 금속에 해당 13.6 정도가 되고, 그 밑에 납, 은 이렇게 중금속의 무게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드럽고 강도는 작고 내식성이 뛰어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용융점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우리가 납땜이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체에 잘 흡수가 되지만 인체에 한번 흡수가 되면 배출이 되지 않고 우리가 체내에 쌓여서 나중에 피부를 괴사한다든지 뭐 발암 물질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중금속은 주로 우리가 인체에 닿는 부분이나 이런 데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납이라는 게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됐어요. 배터리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휘발유나 이런 데에 납 성분이 들어가면 우리가 노킹이라고 하는 그 압축이 되기 전에 폭발해서 우리가 열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노킹 현상을 막아주는 이러한 성분이었기 때문에 납을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에도 납을 넣어서 썼는데 지금은 이제 납이 중금속으로서 우리가 인체에 안 좋기 때문에 납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 정유소나 이런 데 가보면 무연이라고 써져 있는, 그러니까 연이 납 연자인데
무연이라는 말은 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연 휘발유를 지금은 이제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을 보시면 은은 원소기호가 Ag이고, 자, 비중은 10.5, 그 다음에 용융점은 961, 그 다음에 전연성이 풍부하고, 자, 전기와 열의 전도성이 좋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는 물질 중에 우리가 은이 있죠. 특히 이제 전기 전도도가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은은 비싸기 때문에 은을 대체해서 구리를 많이 쓰죠. 그래서 구리는 CU라고 하는 원소 기호를 가지고 있고, 밀도는 8.9, 그 다음에 융점은 녹는 점은 1083도입니다. 자, 전연성이 풍부하고 전기와 열의 전도성이 좋다. 그래서 구리는 우리가 전선으로 많이 사용되고, 특히 이제 구리는 우리가 주석이나 아연을 이렇게 합금을 해서 우리가 청동이나 황동을 만들어서 우리가 장식용 기계나 아니면 산업용 부품으로 이렇게 열쇠나 이런 것들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켈이 있는데, 니켈은 Ni입니다. 원소 기호는 Ni고 비중이 8.9로서 비교적 무거운 금속에 해당되는데, 융점이 녹는 점이 1453도입니다. 그래서 내열, 내식성이 뛰어나고 강자성체다. 그래서 자석에 잘 붙는다는 얘기죠. 자, 이 니켈은 우리가 최근에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니켈은 배터리에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니켈은 내식성이 좋아서 우리가 어떠한 금속이 녹이 안 쓸게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금 원소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철이라고 하는 게 우수성이 많이 있음에도 가장 큰 단점이 부식이 된다는, 녹이 쓴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니켈을 우리가 니켈이나 크롬, 대표적인 내식성이 있는 니켈이나 크롬을 우리가 철에 합금을 해주면 녹이 안 쓰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금속이 우리가 식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은 크롬, 특히 크롬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크롬이 이제 니켈보다 더 저렴한 원소이기 때문에 크롬을 주로 많이 쓰는데, 크롬을 8에서 18% 정도 이렇게 첨가해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내식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비싸긴 하지만 니켈을 같이 첨가해 주면 내식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크롬 니켈을 우리가 내식성 재료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융점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니켈을 첨가해주면 내열성, 열에 잘 견디는 성질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 중에 하나인데, 원소 기호는 Fe.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밀도는 비중, 그러니까 7.9, 비중은 7.9고, 그러니까 물보다 약 7.9배 더 무겁다는 얘기죠. 용융점은 1536으로서 알루미늄에 이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알루미늄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금속이 이 철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은 SN으로 표기하는데, SN 비중은 7.3이고 융점은 232도로서 비교적 낮은 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점이 낮고 전연성이 풍부하고 내식성도 양호한 성질이 있어서 주로 이제 주석은 뭐 어떠한 금속의 합금으로 우리가 첨가되는 합금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구리에 주석을 첨가하면 우리가 청동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자, 아연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징크라 그러는데 우리가 원소 기호로는 Z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7.1이고 용융점은 419도입니다. 단단하고 무르다. 그 다음에 도금이나 다이캐스팅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징크를 우리가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녹여가지고 금형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이렇게 압축해서 넣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가공법을 우리가 다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캐스팅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구리에 아연을 넣게 되면 우리가 황동이라는
자, 구리 합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황동을 가지고 우리가 열쇠 같은 것을 만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요 다이캐스팅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티타늄. 우리가 어떠한 금속이 무거운 금속이냐 가벼운 금속이냐 그 기준을 삼는 금속이 티타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 기호는 Ti, 우리가 티타늄 또는 타이타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티타늄은 비중이 4.5고, 자, 융점을 보시면 상당히 높죠. 1680도입니다. 그래서 내식성이나 내열성이 뛰어나고 비강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강도라고 하는 건 뭐냐? 똑같은 굵기의 금속을 가지고 강도를 비교했을 때 강도가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비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면적으로 굵기가 똑같은 뭐 10mm면 10mm인 금속으로 이렇게 두 개의 강도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높냐? 요걸 평가하는 게 비강도인데, 자, 티타늄은 비강도가 상당히 높은 금속이라는 얘기죠. 그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강도를 내기 위해서는 굵기를 굵게 하면 강도를 크게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굵기를 가지고 강도를 비교해서 강도가 높다 그러면 재료를 덜 써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동차를 만들든 어떠한 항공기를 만들든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금속에 비해서. 그래서 비강도가 높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경량화를 하는데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보시면 알루미늄은 원소 기호는 AL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비중은 2.7입니다. 용융점은 주로 이제 660도에서 800도 정도 이렇게 합금에 따라서 600도에서 800도 사이에서 녹는데 비중이 가볍고 전기나 열의 전도성이 좋고 비자성으로 부드럽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해서, 자, 순수한 알루미늄 자체는 우리가 무르기 때문에 구조물로 이렇게 구조용 재료로 쓸 수 없는데 여기에 이제 어떠한 원소들을 첨가해 줌으로써 강도나 이런 걸 높여 가지고 우리가 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철은 무겁기 때문에 강도는 높은데 무겁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 알루미늄 합금을 우리가 써서 최근에 많이 이제 자동차 부품들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금속 중에서 비교적 가장 가벼운 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소 기호는 Mg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비중이 1.7로서 경금속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금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보다도 훨씬 가볍죠. 용융점은 한 660도 정도로 거의 알루미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매우 가볍고 활성이어서 내식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아주 가볍다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아주 경량화하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금속 중에서 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은 우리가 철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안에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중에서 철을 만들 때 철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원소가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그래서 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철의 성질이 바뀌게 되는데 이 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개로 우리가 철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0.02% 이하로 들어있는 철을 우리가 순수하다 그래서 순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철은 우리가 기계용으로 구조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물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차폐 장치나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기계나 이런 데 구조물로 사용되는 재료는 우리가 강철이라고 하는데 탄소가 2% 이하로 이렇게 0.02% 이상 2% 이하가 된 철을 우리가 강철이라고 하고, 이러한 강철에는 우리가 영강이나 경강, 그 다음에
체경강 등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탄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탄소가 함유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부드러운 연성이 강한, 전성이 강한, 그게 잘 늘어나고 잘 펴지는 이러한 성질이 있고, 탄소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단단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영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하다는 얘기죠. 경강은 단단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탄소량이 0.02보다 더 올라가면 2%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경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강철은 주로 바디 패널이나 크랭크 샤프트, 볼트, 너트 등 철강 중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소재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철은 탄소 함유량이 2에서 6.67%까지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철을 우리가 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철은 주로 단단한 성질을 띠는데, 탄소량이 많기 때문에 단단한 성질을 띠는데, 탄소량이 많아지면 단단한 대신에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잘 깨지는, 우리가 치성이라 그럽니다. 아까 연성은 잘 늘어나는 성질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탄소 함유량이 작으면 연성이 강해지는 성질을 연성이 강한데, 탄소량이 많아지면 취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취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안 일어나고 잘 깨지는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철은 단단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주철은 우리가 녹여서 이렇게 틀에 부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주조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녹여서 틀에 부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성질이 좋은 거를, 그러니까 녹이면 잘 흘러 들어가서 어떠한 구석구석에 잘 흘러가서 어떤 형태를 잘 만들기 때문에 유동성이라 그러는데, 유동이 잘 돼서 어떠한 틀에 넣었을 때 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성질을 우리가 주조성이라 그러는데, 주철은 주조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틀에 부어 가지고 배기 매니폴드라든가 실린더 블록이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드럼 같은 이런 거에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은 우리가 비철 금속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철의 비중의 3분의 1 정도로 가볍다는 얘기죠. 아까 비중이 2.7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철이 7.8인데 비해서 7.8, 7.9인데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경량화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으로 보면 열 전도성이 높고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잘 전달하는 곳, 그러니까 엔진이나 이런 데에서 피스톤 같은데, 우리가 엔진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재료들은 열을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열을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열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열에 대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열을 다른 외부에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접촉되어 있는 면에 이렇게 잘 전달하면 성질이 중요한데,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알루미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스톤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리는 우리가 열과 전기의 양전도체로서 가공성이 뛰어나 라디에이터나 발전기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 주석, 아연 등은 베어링이나 납땜, 그 다음에 장식품에 주로 사용되고, 자, 백금, 플래티늄이라 그러죠. 백금, 그 다음에 바나듐, 료듐 등은 자, 배기가스에 우리가 촉매 장치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뭐 로듐 외에도 팔라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촉매제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배기가스의 촉매제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비금속 재료, 그러니까 이제 금속이 아닌 재료에 보면 우리가 수지, 이제 수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죠. 자,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지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가공성이 뛰어나고 가벼우며 비용상으로도 유리한 소재여서 근래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가 플라스틱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우리가 사출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틀에 이렇게 수지를 녹여가지고 틀에 이렇게 어, 넣어주면 그 틀의 형상에 따라서 제품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법을 우리가 사출이라고 하는데, 금형에 넣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붕어빵 찍어내듯이, 붕어빵은 우리가 어떤 틀에다가 그 밀가루 반죽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어, 그 틀 안에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금형이라고 하는 틀 안에 우리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주면 똑같은 형상의 제품을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작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무는 우리가 주로 엔진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프레임에 마운팅 할 때, 우리가 장착할 때 우리가 주로 천연 고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열성이나 내약품성에 강한 합성 고무도 우리가 이제 천연 고무는 이러한 특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열성이나 내약품성에 강한 고무를 만들기 위해서 합성 고무를 이렇게 사용해서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표면 처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속이라는 게 그 금속 자체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속들이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지고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품의 표면을 더 단단하게 한다든가, 우리가 어, 어떠한 부품들은 표면과 표면이 이렇게 서로 마찰을 일으키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서로 이제 마모가 된다든가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는 깨진다든가 잘 깨진다든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표면 처리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는 금속의 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금속 내부의 어떠한 성질은 그대로 놔두고 표면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을 단단하게, 그 제품 자체를 아예 단단하게 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가 많이 들어가는 주철이나 이런 거는 단단해지면 단단한 점은 좋지만 우리가 어떤 충격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잘 깨지는 성향을 나타내게 되죠. 치성을 띠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표면은 이렇게 단단한 성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잘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는 우리가 연한 상태로 놔두면서 겉에만 이렇게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표면만 경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면 처리 방법인데, 그래서 내부의 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표면만 이렇게 성질을 변환시킨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단단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광택을 내게끔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표면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금속의 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표면만 성질을 변화시킴으로써 부품으로서 만들 때 요구되는 성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표면 처리라고 하는데, 주로 내마모성, 그러니까 마모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파괴되지 않을 것, 뭐 그러니까 단단하게 우리가 경화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식되지 않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아름답게 광택이 나게 하는 등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표면 처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면 처리의 종류에 보시면 첫 번째로 침탄 담금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침탄법이라고 하는데, 고체 침탄, 가스 침탄, 적하식 침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의 기어나 스티어링의 피니언 기어,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 등을 주로 이렇게 침탄법에 의해서 우리가 표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고주파 담금질이 있는데, 고주파 유도 전류를 통해 가지고 강제 표피를 변태점 이상의 온도로 급속하게 가열한 후에 냉각해서 경화시키는 처리를 고주파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건 어디에다 하느냐, 강인하고 내마모성을 필요로 하는 크랭크 샤프트나, 그 다음에 엑스 샤프트, 그 다음에 스티어링 넥,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부품, 그러니까 변속기 부품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연질화 처리입니다. 우리가 어, 다른 말로는 터프트라이드 처리라고 하는데, 강철 및 주철 부품을 570도씨 부근의 염력이나 가스 안에서 처리해 표면에 수 마이크론의 질화물층 및 0.1에서 1mm 정도의 질소층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처리를 연질화 처리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레이저 담금질입니다. 자, 담금질 경화성이 있는 재료 표면에 고에너지 밀도의 레이저 빔을 조사해 표면을 급속하게 가열하면 그 열이 열 전도에 의해서 가공물 내부로 전달되어 급속하게 냉각됩니다. 이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자기 냉각에 의한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급속 냉각에 의해서 우리가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을 레이저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티그제 용접 처리. 자, 우리가 티그라고 하는 거는 텅스텐 인서트 가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약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고밀도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인 티그의 용접원 전원을 사용해 아르곤 가스 안에서, 자, 아르곤이라고 하는 거는 AR이죠. 아르곤은 불활성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텅스텐 전극을 사용해서 우리가 용접을 하다 보면 텅스텐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활성 가스를 안에 넣어주는데, 자, 아르곤 안에 텅스턴 전극과 워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아크열을 활용해서 워크를 용융하고 경화 또는 미세화하는 하게 하는데, 자, 주로 어디다 쓰느냐? 캠 샤프트의 노즐 부분이나 노즈 부분이나 내마모성을 필요로 하는 부위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TD 처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요다 디퓨전이라고 하는데, 자, 도요다라는 자동차 회사 아시죠? 자, 도요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요다 확산, 디퓨전이라는 건 확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요다 중앙연구소에서 개발된 강철의 표면 피복 처리법으로서 크롬과 니오뷴, 바나듐 등의 금속 원소를 850도에서 1020도의 붕사욕 안에 담가 피처리물 안에 탄소 원자와 크롬, 니오뷴, 바나듐 등을 결합시킴으로써 표면에 5에서 15 마이크론 정도의 탄화물을 형성해 가지고 내식성이나 내소착성, 그다음에 내마모성을 우리가 강화하는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식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부식이 안 되게끔, 내라고 하는 거는 견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부식에 잘 견디는 성질. 소착이라고 하는 거는 잘 붙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금형이나 이런 거에서 제품을 찍다 보면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속 틀 자체가 철이나 이런 금속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알루미늄 금속인데, 대부분 보면 금속과 금속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잘 붙지 않게끔 하는 성질, 이걸 이제 내소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이캐스팅을 할 때는 거기에 이제 이영제라 그래서 잘 떨어지는 그 성질의 그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주는데, 자, 이렇게끔 우리가 잘 붙지 않게끔 하는 성질을 내소착성 이렇게 얘기하고, 마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금속과 금속이 이렇게 서로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끓기는 마모가 되는 이러한 성질이 발생되는데, 이 마모에 잘 견디는 성질,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TD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6 처리. 자, 요 T6 처리는 알루미늄에 하는 우리가 열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열 처리, 우리가 CO 처리라고 하는데, 자, T6 처리는, 자, 용융화 처리를 한 다음 가열을 통해 실온 이상에서 CO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미세한 석출물이 생기고 기계적 성질이나 자기적 성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휠이나 실린더 헤더 등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질화 처리. 자, 철 계열의 부품이나 금형, 야금 공구 등의 내마모, 눌어붙지 않는 성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 처리 가운데 하나로
피 처리물을 저압화된 질소와 수소의 혼합가스 안에 두고 피 처리물을 음극으로 전압을 걸어 혼합가스를 근로방전시키는 처리를 이온질화 처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쇼피닝 처리. 자, 숏이라고 하는 거는 강철 알갱이를 공합 혹은 자, 원심력으로 가속해서 가공면에 충돌시켜서 우리가 분사 가공하는 방법인데 표면을 이렇게 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알갱이의 쇳 덩어리를 이렇게 우리가 가공면에 이렇게 튕겨줌으로써 충돌을 시켜줌으로써 그 표면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이러한 가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층에 잔류 압축응력을 발생시키고 가공 경화를 통해서 피로 강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로 이제 코일 스프링이나 판 스프링의 표면 처리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금에 의한 성질 향상입니다. 네 번째, 도금에 의한 성질 향상. 자, 도금은 우리가 장식 그러니까 표면을 아름답게 하는 장식 향상, 그 다음에 방청, 그러니까 녹이 안 쓸게끔 하는 방청 향상뿐만 아니라 경도를 증가시킨다든가 윤활성을 향상시킨다든가 도전성을 향상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납땜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우리가 작업을 우리가 도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도금에는 전기 도금, 무전의 도금, 그 다음에 용융 도금, 진공 도금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전기 도금을 보시면 전기 도금은 자, 전액 안에 피도금물을 음극으로 통전해 표면에 도금 금속을 석출시키는 것으로서 장식이나 방청, 기능과 다양한 목적에 맞춰 비교적 싼 가격으로 금속 피막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전이나 항공 등 부품에도 아주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연 도금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외장 부품으로서 표면을 이쁘게 할 때 우리가 아연 도금을 하고, 니켈도 마찬가지로 아주 반짝반짝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외장 부품 또는 니켈 자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식성이 좋다 그랬죠. 부식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우면서도 부식이 잘 안 되는 내식성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어서 니켈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외장 부품이나 내식성이 필요한 고급, 좀 고급화하는 이러한 제품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크롬도 마찬가지로 내식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크롬은 주로 내식성이나 뭐 강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크롬 도금은 주로 크랭크 샤프트나 실린더 라이너, 그 다음에 캠 샤프트, 각종 베어링 등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전의 도금입니다. 이걸 우리가 화학 도금이라고도 하는데, 전기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금속 비마력을 석출할 수 있는 우리가 도금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화학 합성을 이용한 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 도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도금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며 도금 두께막을 전기 도금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어서 금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라믹이라든지 플라스틱, 그 다음에 유리, 섬유, 무기 분체 등에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용융 도금입니다. 자, 녹여낸 금속 안에 피도금물을 넣어 표면에 금속을 부착시키는 도금법으로서 피도금물의 융점보다도 낮은 융점의 금속 도금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도금물이 강판인 경우에는 아연이나 주석, 알루미늄, 납 등을 이렇게 사용해서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는 진공 도금입니다. 진공 속에서 금속을 가스화 혹은 이온화시켜서 대상물에 부착시키는 물리적인 증착법으로서 자, 이러한 진공 도금에는 우리가 이온화 플레이팅법하고 스퍼터링법 두 개가 있습니다. 주로 이온화 플레이팅법은 우리가 고진공 상태에서 티타늄을 증발시켜 대상물에 증착시키는데 고진공압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발 온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진공압에서는 우리가 증발 온도를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온 플레이팅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퍼터링법은 우리가 고진공 상태에서 수백에서 수천 볼트의 전압을 걸고 아르곤 가스를 도입함으로써 가스를 이온화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자, 이러한 이온화된 티타늄을 대성물에 부딪혀서 퇴적시킴으로써 우리가 피막을 형성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스퍼터링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판과 강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중에 우리가 강판하고 강관이 있는데, 강판은 자, 첨가하는 원소, 그 다음에 아변, 열처리, 도금 등의 표면 처리를 선택하고 조합함으로써 광범위하게 그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넓고 더구나 싸고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 재료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폭넓게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강판이다. 우리가 강판이라고 하는 거는 롤러를 이렇게 이용해서 계속 생산하는데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강판 형태의 우리가 철강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강판 형태로. 자, 그 다음에 강판 생산은 모든 철강 생산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 이러한 강판의 종류에 보면 우리가 열간 아변 강판과 냉간 아변 강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열간 말 그대로 고온에서 열을 가해서 우리가 강판을 만든다는 얘기죠. 냉간은 말 그대로 열을 가하지 않고 이렇게 강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간 상태에서 아변에서 어, 코일 형태로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만든 것을 우리가 잡강판이라고도 얘기하고, 자, 이러한 형태의 아변 강판을 열강 강판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세시 프레임이나 그 다음에 서스펜션 암이나 엑셀 하우징 등에 사용되는 재료다. 자, 거기에 비해서 냉간 아변 강판은 열간 아변 강판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진 아변 강판을 다시 냉간에서,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고 아변함으로써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 열처리 조질에 의해 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코일 형상의 강판에서 외판이나 딥 드로잉 가공에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딥 드로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밥그릇 만들듯이 이렇게 그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틀에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깊이를 깊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딥 드로잉에서 딥이라는 게 우리가 드로잉에서 더 깊이를 늘려서 우리가 안 찢어지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판의 두께는 열간 아변 강판이 주로 1.6 이상을 만들고, 주로 이제 냉간은 0.07에서 3.2의 강판을 만든다. 우리가 열을 가해서 만들면 금속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열을 가하면 약간 더 부드러워지는 성향이 있어서 우리가 비교적 변형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판을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두꺼운 강판을 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열을 가하지 않고 우리가 변형을 시키려 그러면 우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 열을 가하지 않는 강판은 비교적 얇은 강판을 주로 만들고, 열강 강판은 주로 이제 두꺼운 강판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장력 강판은 우리가 안정성이나 경량화, 고강성을 의한 보증수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근래에 우리가 충돌 안정성이나 경량화 또는 심지어 차체의 강성이나 강도 향상 등의 팩터를 높은 차원에서 성립시키는 데 있어 주목되는 것이 고장력 강판이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을 나타내는 이러한 강판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이 고장력 강판이, 고장력 강이 얼마만큼 몇 퍼센트를 이렇게 채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차가 좀 더 안정화를 위한 고급화된 차량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스포 뭡니까, 어 기아차 중에 뭐였죠? 소렌토나 이런 것들은 고장력 강을 뭐 60% 70%뭐 채택했네. 그래서 상당히 뭐 안정성이나 이런 걸 많이 추구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광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이제 고장력 강에서도 440, 590, 780, 980 메가 파스칼 이상을 주로 이제 요 네 가지 파스칼 강도의 인장 강도의 타입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440 메가 파스칼급의 고장력 강은 주로 이제 사이드 실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590 메가 파스칼급은 주로 A 필러, B 필러. 우리가 여기 자동차 보면 여기 그 요 기둥을 우리가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렇게 하는데 요 맨 앞에가 A 필러, 가운데가 B 필러입니다. 그래서 주로 590 메가 파스칼급은 A 필러, B 필러급의 B 필러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자, 780 메가파스칼은 이제 메인 프레임 밑에 있는 메인 프레임의 빔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980 메가파스칼은 강도가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프론트 범퍼의 멤버 그러니까 범퍼 앞에 있는 우리가 프레임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용 강화형 강판, 그다음에 석출 강화형 강판, 복합 조직형 강판 세 가지로 이렇게 고장력 강을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복합 조직형 강판 우리가 이제 DP라고 하는데 듀얼 페이스 강판이라고 합니다. 또는 2층 강화 강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성이 높은 페라이트상과 단단한 마르텐사이트 두 종류의 결정 입자가 혼합된 조직의 강판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페라이트는 우리가 연성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연한 재질의 조직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마르텐사이트는 우리가 아주 단단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이 그 금속 우리가 철을 이렇게 우리가 조직을 봐보면 우리가 페라이트는 연한 조직이고 이 마르텐사이트는 이제 단단한 조직인데 이 두 개를 혼합한 조직의 강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도와 연성이 균형을 이루는 재료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복합 조직은 적절한 합금 성분과 가열 냉각 사이클에 의해서 얻어진다. 주로 이제 590에서 980 메가파스칼급의 급으로서 일본 철강 연맹 규격에 끝에 Y를 붙여가지고 알파벳 Y를 붙여가지고 590I, 780I, 그 다음에 980I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석출 강화형에 비해서 프레스 가공이 잘 된다는 우수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성이 좋다는 얘기죠. 프레스 가공성이. 자, 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틀 안에 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문짝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가공법을 우리가 프레스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충돌할 때 크게 변형되는 부분에 적합하기 때문에 센터 필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네 번째, 납을 추방하고 있는 연료 탱크의 강판. 자, 우리가 납이라고 하는 거는 PB로서 우리가 납은 중금속이라 그랬죠. 특히 이제 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체에 이렇게 흡수되면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발암 물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납을 댈 수 있으면 안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납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서 납을 이제 주로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납을 안 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방청 강판은 표면 처리 강판으로 불린다. 그래서 자체 방청용인 아연 도금 강판, 그 다음에 배기계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도금 강판,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탱크에 사용되는 턴 시트, 턴 도금 강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턴 메탈은 납과 주석의 합금으로 도금하면 뛰어난 내식성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제 납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석 아연 도금 강판이나 알루미늄 도금 타입, 그 다음에 용융 순 아연 도금 표면에 니켈을 도금하고 드롤룩시펜 포름 계량판 등을 우리가 에폭시 등을 코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납이 안 들어간 다른 강판들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강관입니다. 강관은 자동차의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강도가 요구되는
강도 부재가 있고, 강도는 별로 필요가 없는 배관용 부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강도 부재 중에서 높은 치수 정밀도를 요구하는 부재도 있는데, 가령 이제 쇼겁쇼버가 그런 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관 부재 가운데서 브레이크의 튜브나 연료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브레이크 튜브가 이렇게 누수가 일어난다든지 누유가 일어나면 우리가 브레이크가 안 잡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내식성과 내유출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러한 배관 부재는 우리가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내식성이나 내누출성이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철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강에 대해서 쭉 봤는데, 그 다음에 주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소 함량이 2에서 6.67%까지 함유된 우리가 강을 주철이라고 하는데, 강철에 비해서 탄소와 실리콘, 자, 규소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규소라고 하는데 실리콘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이 우리가 이제 주로 유동성을 좋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녹으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유동성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자, 용융의 유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판을 얇게 성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철은 우리가 주조성이 뛰어나다 그랬죠. 녹으면 잘 흘러 들어가는 주조성이 뛰어나며 내마모성이나 절삭성이 높고 진동 흡수성이 크기 때문에 엔진 부품이나 브레이크 부품 등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철은 종류를 봐보면 해주철, 구상흑연주철, 고실리콘 구상흑연주철, 오스테나이트 주철, 그 다음에 합금주철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해주철을 보면 주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질로서 파단면이 회색 또는 지색을 띠고 있어서 우리가 그 색깔을 보고 우리가 해주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철에 비해서 기계적 성질이 낮지만 제조하기 쉽고 가격이 싸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열 전도성이 높고 소음의 감쇄성도 높기 때문에 브레이크 드럼이나 디스크 로터, 그 다음에 휠 실린더의 바디라든가 마스터 실린더의 바디, 그 다음에 오토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의 오일 펌프 커버 바디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KS 금속 재료에서는 GC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C200 이렇게 써져 있으면 GC 해주철이란 얘기고, 200이라는 얘기는 인장 강도가 200, 최저치가 20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 이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해주철 같은 경우에 인장 강도는 탄소와 이제 규소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탄소량이 증가하면 주철 내에 흑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장 강도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리콘 양, 규소의 양이 낮아지면 기지 조직의 페라이트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도를 늘려 인장 강도가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상흑연 주철입니다. 자, 해주철의 인성이 약하다는 단점을 대폭 개량한 것으로서 용융 중에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첨가하여 칼슘 CA죠. CA. 자, CA입니다. 칼슘은. 자, 칼슘을 첨가해 흑연을 구성한 것을 혼입한다. KS 규격에서는 GCD로 표기하고, 구상흑연 주철의 기지는 페라이트 기지, 펄라이트 기지, 혹은 이 두 가지의 혼합된 조직이 있다. 자, 페라이트 기지가 많을수록 인성이 뛰어나고, 펄라이트 기지가 많을수록 경도와 인장 강도가 높아진다. 자, 페라이트 기지의 주철은 스티어링 너클이나 엑셀 허브 등에 주로 사용하고, 펄라이트 주철은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랭크 샤프트나 캠 샤프트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합금 주철입니다. 해주철의 내마모성, 내열성, 내식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주철의 크롬이나 몰리브덴, 그 다음에 니켈, 인 등의 다양한 합금 원소를 넣어 당금질 또는 뜨임의 열 처리를 해서 만든 주철이고, 주로 이제 엔진 부품의 캠 샤프트나 실린더 라이너, 그 다음에
밸브 로커암, 그 다음에 실린더 블럭, 그 다음에 밸브 스프링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자, 녹이 잘 안 쓸고 비교적 오랫동안 광택을 유지하고 있는 강의 특성을 띠고 있는데, 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산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산화되는 것을 산화되는 우리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산화되는 성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식성을 목적으로 우리가 크롬을 12% 이상 함유시키면 우리가 녹이 쓸지 않는 성질이 생기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롬을 넣은 첨가한 함유시킨 이러한 금속을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녹이 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크롬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내식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녹이 쓸지 않는 원소 중에는 니켈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롬이나 니켈을 주로 첨가해서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데, 주로 이제 더 저가인 크롬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해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강은 우리가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에는 KS 규격에도 약 60종류가 넘는 이러한 스테인리스 강이 있고, 우리가 STS로 이렇게 KS 규격이 STS로 표기를 합니다. STS라고 하는 것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이니셜이고, 뒤에 이제 숫자가 3개가 붙는데, 자, 이러한 3개의 숫자는 강철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STS 300번 때는 크롬 니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든 스테인리스 강을 우리가 SDS 300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400번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SDS 430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400번 대는 주로 이제 크롬을 베이스로 한 스테인리스 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강을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그 다음에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인데, 이러한 스테인리스는 비자성체입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는 비자성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숟가락이나 젓가락 자석에 붙여보면 자석에 안 붙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라이트계와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는 자성체, 강자성체예요. 그래서 자석에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식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비자성체이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는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보다 내식성이 뛰어나고 딥 드로잉 가공의 성형성도 아주 양호해서 가스레인지나 주방기기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는 배기계통의 부품인 머플러나 배기가스의 정화장치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SDS 304 기종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는 마르텐사이트라는 조직 자체가 단단한 성질을 아까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제 칼날이나 베어링, 노즐 같은 데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표에는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